지금 에이펙이 열렸는데 잭슨 왕도 지금 오셨잖아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SK하이닉스에서 그걸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AI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연구원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술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주월했다.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섰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10만 전자, 50만 닉스, 지 쏘는 주가 뒤에 반도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앞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반도체 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실 연구원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래간만입니다, 연구원님.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 김양팽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님, 10만 전자를 찍는 SK하이닉스는 1억 성과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SK 왜 이렇게 잘 나가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HBM이라는 이런 새 제품이 지금 현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 AI 있잖아요. 그 AI 시스템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나서 지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SK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 뉴스들 속에는 자꾸 HBM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는데 그거 뭐예요? HBM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종입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처리할 수 있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CPU 구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사용할 때는 복잡한 계산을 천천히 이제 그 CPU가 풀었다면은, 지금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을 빨리 처리를 해서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SK하이닉스에서 그걸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AI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SK가 라이벌 삼성전자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HBM을 만들고 있어요. 다만 지금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가 먼저 납품을 하고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첨단 제품 쪽은 삼성전자가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위기다, 위태롭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HBM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고, 다른 이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도 그걸 만들려고 많이 연구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삼성 제품이 꽤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하기까지는 좀 그렇긴 해요. 다만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고 SK하이닉스 제품을 비싸게 사주다 보니까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러면 삼성한테도 왠지 좀 약간 기회 타이밍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 에이펙이 열렸는데 잭슨 왕도 지금 오셨잖아요. 이분이 유독 우리 SK하고 삼성에다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다른 뭐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그들이 필요하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제대로 잘 만드는 기업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정확하게는 세 개인데 미국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HBM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젠슨 왕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메모리 반도체를 또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네 개 기업이 공동으로 그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기술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원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전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고 태극기를 그리고 싶은데
근데 또 일부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술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추월했다. 네네. 그럼 그 기사들은 무슨 기사들이에요? 뭐 기술을 추월했다기보다는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막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위협하지 추월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추월이라는 걸 어느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인데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최종 제품의 이러한 뭐 퀄리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몇 %에 해당되나요? 중국을 이제 시장이라는 걸 첫 번째 중국의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 볼 것인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몇 % 차지할 것인지 아마 그 두 개를 같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중국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체 수요가 엄청나게 세계 1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뭐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자국 애국 소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국 제품을 먼저 채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 중에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국 기업의 제품을 먼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지난번에 뭐 50%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또 따져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고 아직 좀 미진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낮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기술력의 차이라든지 이 제품의 퀄리티라는 게 한국 제품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제품, 그러니까 품질이 높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내수용으로는 조금은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참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 제품에 질이 떨어지는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같은 이제 비슷한 금액이라든지 내지는 완전히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질이 다른데 중국 제품을 일부러 찾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반도체들의 단가도 비교적으로 좀 저렴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 자체가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 만드는 게 더 비쌀 수도 있는 게 뭐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단가 자체는 비쌀 수가 있는데 싸게 팔 수 있는 게 반도체를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반도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에 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반도체를 일단 자기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판매를 할 때 중국산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한테 또 보조금을 줘요. 중국은 그냥 말로만 애국 소비를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너가 애국 소비하면은 이만큼 우리가 도움을 줄게라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중적으로 싸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반도체 단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하는 준비 단계에서는 더 높은 단가였는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정부의 힘이 들어오다 보니까 싸지게 된 거죠. 중국의 장점은 이제 정부로부터 도와주니까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말고도 또 중국 반도체에 장점이 있나요? 지금 제일 큰 장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자리바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수출 규제도 하고 그리고 중국 첨단 기업들에 대해서 엔티티 리스트 등재를 해서 세계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냥 반도체를 자기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만들겠다 그렇게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1950년대 말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공급망이라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각 국가별로 특색 있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실리콘 웨이퍼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걸 또 잘라서 포장을 하는 후공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하겠다고 나서니까 제품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직접 만들려고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조 공정 자체도 뭐 파운드리 기업들을 직접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서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다. 그게 지금 아마 뭐 제일 장점이면 장점이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딥시키라는 AI 있잖아요. 그거 규제를 때려서 오히려 그 딥시키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분이 더 애국심에 뭐 휩쓸려가지고 그걸 오픈 AI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규제 덕분에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억제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발버둥을 쳤다 그런 표현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사실 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게 반도체라는 게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첨단 제조 장비를 갖추게 되면은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미국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중국의 반도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자기 국내 시장을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중국이 해외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요? 지금 당장은 아마 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의 뭐 수준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일단 반도체를 중국이 반도체를 왜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가는 자국 내 생산되는 전기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게 다 되고 나면은 외국으로 팔려고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다고 칩시다. 중국이 이제 해외에 반도체 팔아요. 미국이 그걸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아니면 당장 통제를 하죠. 이미 그 중국 기업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하웨이. 예전에 전자통신기기부터 해서 하웨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막은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팔려나갈 때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리겠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에서는 그 기업 제품을 이제 못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가겠죠. 예.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예전에 소니, 이 파나소닉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회사들의 나라인데 그럼 일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도체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포기를 한 건 아니고 반도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다양한 분야에 있고 그중에서 반도체 제조 분야가 조금 많이 밀렸죠. 반도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개발한 게 독일과 일본 이어서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에 일본의 가전제품에 일본산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일본의 가전제품도 성장을 하고 반도체도 성장을 했어요. 앞서 말씀하신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만든 반도체를 넣어서 이제 세계 시장을 제패를 했고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 1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추월한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빌딩도 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을 많이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견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 가치를 올려서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제품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서 무역 제재를 하고 또 하나 더 들어갔던 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국산 반도체를 일본에 뭐 30% 정도는 꼭 사야 된다라는 규정도 넣고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에 판매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이 많이 죽게 돼요. 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그때 이제 전기 전자 제품들도 판매가 꺾이기 시작하죠. 미국이 판매를 많이 못 하니까. 그러던 시점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게 83년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86년쯤에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고 대만의 TSMC도 87년도에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이제 생산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국과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처음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장비 같은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가져다 쓸까요? 일본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제조 장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게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 기술과 제조 장비 기술이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반도체 제조는 안 하게 됐지만 장비는 계속 한국하고 대만과 같이 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 그러면은 제조 장비와 소재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이랑 비교하면 일본의 그 반도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라는 품목을 정확하게 잡았고 그걸 제대로 만들고 있고 또 파운드리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새롭게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반도체 제조업을 잘하는 반도체 제조 강국이다라고 한국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제조는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반도체 그 공장들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서 구형 반도체를 만드는 수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장비는 상당히 발전한 수준. 이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도 다시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켜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일본이 잘했다가 일본을 공격했고 미국이 지금도 이제 중국을 무역 규제를 때리고 있는데 네. 그럼 내일 모레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면은 당해줄 수도 있겠죠. 당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원님 이렇게 가격 전쟁 아니면 무역 규제 이렇게 온갖 기술을 다 쓰고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고 이제 중국도 아니야 나 끝까지 포기 안 할 거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전쟁들 안에서 인력 전쟁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게 이제 인력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첨단 장비가 있으면은 빨리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을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1년에 학부 졸업생 중에서 반도체 관련 과를 졸업한 사람이 약 23만 명 정도 된대요.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대입시험 칠 때 1년에 30만 명이 대입시험을 치고 있어요. 우리 1년 전체 대학생들 숫자보다 만큼의 학생들이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공부해서 졸업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인력 양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만의 기술인 거잖아요. 예. 외부로부터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특히 이미 반도체를 잘 만들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와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기술이란 게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외국 기술자가 필요해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이런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는 이제 우리 HBM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도 한국 기술자를 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인력 쟁탈전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한국 인력에 대한 좀 이미지가 어때요? 좀 인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술에 뭐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거의 통틀어서 했다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설계와 제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중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도 30-4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보다 한참 짧은 거죠. 이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공정을 다 하는 기술자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기술자는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고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분야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동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호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걸 계속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그건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뭐 집중해서 육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메모리 반도체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다른 수요 산업들이 조금은 부진하기는 해요. 반도체 수요 산업이라면은 스마트폰이나 PC라든지 전통 수요 산업은 조금 부진한 반면에 AI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완만하게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기조는 충분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 예상을 다른 이제 해외 리서치 기관에서 봤을 때 향후 10년간 반도체가 연평균 한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AI 반도체는 약 15% 그 2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거든요. AI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상향에서 성장한다는 거는 따로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금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제품에 대한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예전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중심에서 D램을 활용한 HBM이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HBM보다 전력을 적게 쓰고 또 활용도가 높은 소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뭐 슬롯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CXL이라는 인터페이스 그 메모리 반도체도 나오고 있고 사실상 기존 제품에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제품들 그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고 이 시장에서 앞서가는 그 좋은 예가 지금 SK하이닉스죠. HBM이라는 시장이 없을 때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다가 이 시장이 열렸을 때 완전히 독점을 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이 몇 개 제품뿐만 아니라 아마 알려지지 않은 또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나라들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경쟁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네요. 핵이라는 거는 가시적으로 뭐 실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지만은 반도체가 없어졌을 때 세상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스위치부터 그까지 갈 필요도 없죠. 지금 들고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안 된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진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안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경제안보에서 핵심이 반도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뭐 무기 체계라든지 안보만 놓고 볼 때는 핵이 중요했다지만은 지금 경제까지 포함한 이 안보 측면에서 볼 때는 반도체가 핵보다 더 중요한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웬날리지에서는 한중일 반도체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계속 지속해서 성장해야 간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해서 서로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부탁했었는데 한 절이 왔네요.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